안녕하세요.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입니다. 수만 편의 논문을 AI와 분석하고 대신 읽어드립니다. 이제 매일 운동하면서 편하게 듣기만 하세요. 1급 발암물질 담배. 근데 만약 그 주범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니코틴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니코틴 자체의 위험과 담배 연기의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해서 알려드릴게요. 니코틴을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위험도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진다는 놀라운 사실.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이번 시간에는 니코틴을 둘러싼 여러 오해를 좀 풀어보고요. 특히 그 니코틴이라는 물질 자체하고 또 우리 몸에 그 물질을 전달하는 방식, 이걸 왜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는지 이걸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니코틴 하면 바로 이제 그 담배 피우는 거, 흡연의 해로움, 이걸 떠올리시잖아요. 지난 수십 년간 금연 캠페인이 워낙 강하게 진행되면서 흡연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려졌죠. 근데 그 과정에서 어쩌면 니코틴 자체가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흡연은 우리가 예방 가능한 질병과 사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 세계보건기구 자료만 봐도 전 세계적으로 매년 700만 명 이상이 담배 때문에 사망하고 있고요. 미국만 해도 연간 한 48만 명 이상, 그러니까 전체 사망 원인의 거의 5분의 1이 흡연 관련 질병 때문이라고 해요. 폐암을 포함해서 여러 암, 심장병, 뇌졸중, 만성폐쇄성 폐질환 이런 병들이 흡연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건 이미 너무나 명확하게 밝혀졌죠. 우리 건강을 진짜로 위협하는 게 니코틴이라는 물질 자체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원인이 있는 걸까요?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니코틴이라는 약물 자체, 그리고 그 약물이 우리 몸 안으로 전달하는 방식,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과학적인 증거들을 보면요. 흡연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나 사망의 거의 모든 원인은 니코틴 그 자체가 아니고 담배가 탈 때, 즉 연소될 때 발생하는 수천 가지의 해로운 화학물질, 요거 때문이라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담배 연기 안에는 적게는 7,000개, 많게는 한 9,500개가 넘는 아주 다양한 화학 물질들이 막 뒤섞여 있어요. 그 중에서도 수백 가지는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독성 물질이고요. 최소 한 70가지에서 80가지 이상은 암을 일으킨다고 확실하게 밝혀진 그런 발암 물질입니다. 구체적인 발암 물질로는 예를 들면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이라고 부르는 종류나 아니면 벤조피렌 같은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라는 게 대표적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의 DNA에 직접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벤젠이나 포르말데히드처럼 이름만 들어도 좀 해로워 보이는 물질들, 아니면 카드뮴이나 비소 이런 중금속도 들어있고요. 그 담배 필터 쪽에 시커멓게 끼는 그 타르 있잖아요. 그게 이런 발암물질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발암물질 말고도 다른 해로운 성분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일산화탄소를 들 수 있어요. 예전에 연탄가스 중독 원인으로 많이 얘기됐던 바로 그 기체인데 담배 연기에도 이게 꽤 많이 들어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우리 피가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을 방해해요. 그래서 심장에 아주 큰 부담을 주게 되죠. 이게 결국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혈관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로운 물질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니코틴은 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니코틴의 주된 역할은 중독, 그러니까 담배를 끊기 어렵게 만들고 계속 찾게 만드는 겁니다. 한번 니코틴에 중독되면 계속 니코틴을 원하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 담배를 피우는 방식으로 니코틴을 얻는다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그 수많은 독성 연기에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좀 비유하자면 니코틴은 중독이라는 엔진을 계속 돌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실제로 우리 몸을 공격해서 망가뜨리는 무기는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그 해로운 화학물질 덩어리, 즉 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코틴 껌이나 패치 같은 거 있잖아요. 니코틴 대체 요법 제품들. 이게 담배보다는 훨씬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담배를 태우는 연소 과정 없이 니코틴만 몸에 전달하거든요. 그러니까 흡연과 관련된 대부분의 그 심각한 질병 위험, 예를 들어 폐암이나 심장병 같은 위험을 크게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중독성은 니코틴에 있지만
우리를 병들게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담배 연기라는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바로 이 연소 과정을 없애는 겁니다. 니코틴을 얻는 방식을 연소 방식에서 비연소 방식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아주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위해 감소 전략의 핵심적인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힘, 그건 바로 애청자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는 이야기의 깊이를 만들고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의 내일을 만듭니다. 저희의 다음 여정을 함께 걸어주세요. 바로 이 약물과 전달 방식의 분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다양한 니코틴 제품들을 건강 위험도 기준으로 좀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위험도 평가는 기본적으로 그 니코틴을 어떤 전달 방식으로 몸에 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크게 3단계로 볼 수 있어요. 담뱃잎을 직접 불태우는 연소 방식이 가장 위험하고, 니코틴 액상 같은 걸 가열해서 그 증기를 마시는 증기 방식이 중간 정도, 그리고 연소나 증기 발생 없이 니코틴만 흡수하는 방식이 가장 위험도가 낮다고 평가됩니다.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니코틴 제품들의 위험 계층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 즉 최고 위험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담뱃잎을 불에 태워서 그 연기를 통해서 니코틴을 섭취하는 모든 제품이 바로 이 최고 위험군에 속합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는 일반 담배, 권련이라고 하죠. 이게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 시가나 파이프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이나 피우는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담뱃잎을 태워서, 즉 연소시켜서 니코틴을 얻는다는 그 근본 원리는 같기 때문에 모두 가장 위험한 그룹으로 묶입니다. 시가나 파이프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과학적인 증거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시가나 파이프 담배 피우는 것도 역시 구강암, 후두암, 식도암, 폐암 이런 다양한 암 발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 위험도 일반 담배 피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증가시켜요. 연기를 깊이 들이마시는 횟수는 일반 담배 피우는 사람보다 적을 수는 있는데, 대신에 연기가 직접 닿는 입안 혹은 목 부분의 암 발생 위험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은 연소라는 방식 자체가 문제의 핵심인 겁니다. 왜 이 연소 방식이 다른 방식들에 비해서 그렇게 압도적으로 위험한지 그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 그 위험의 근본 원인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니코틴 자체는 아니고요. 담뱃잎이 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수천 가지의 화학적 부산물 때문입니다. 담뱃잎이 탈 때는 온도가 보통 한 섭씨 600도 이상 올라가고, 이 담배를 쭉 빨아들일 때는 순간적으로 900도 가까이 치솟기도 해요. 이런 아주 높은 온도에서 담뱃잎이 불완전하게 타면서 원래 담뱃잎에는 없던 수많은 새로운 독성 물질하고 발암 물질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담배 연기는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치명적인 화학 물질 칵테일이나 마찬가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치명적인 물질에 계속 노출되면 나타나는 결과는 아주 심각하고 치명적입니다. 흡연은 폐뿐만 아니라 심장, 뇌, 혈관, 신장, 방광, 췌장, 거의 우리 몸의 거의 모든 기관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데요. 당연히 사망률도 비흡연자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고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통계를 보면 미국에서만 매년 48만 명 이상이 흡연 때문에 사망한다고 합니다. 전체 폐암 사망자의 80에서 90%, 전체 암 사망자의 약 30%가 흡연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요. 어떤 연구에서는 현재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전체 사망 위험이 담배를 안 피운 사람보다 약 2배 높고, 특히 담배와 관련된 암으로 사망할 위험은 4배 이상 높다고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질병 위험을 살펴보면 흡연은 폐암, 구강암, 후두암, 식도암, 위암, 췌장암, 신장암, 방광암, 정말 셀 수도 없는 많은 종류의 암 발생과 직접 관련이 있고요. 암 외에도 관상동맥 심장질환, 그러니까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또 뇌졸중,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아주 심각한 심혈관 질환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폐기종이나 만성기관지염을 포함하는 만성폐쇄성 폐질환 COPD, 이것도 대부분 흡연 때문에 발생합니다. 담배 연기가 직접 폐 조직하고 혈관을 손상시키기 때문이죠. 하루 한두 개비 정도의 가벼운 흡연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흡연의 위험이라는 게 이 피우는 양에 단순히 비례해서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연구를 보면 하루에 담배를 단 한 개에서 한 4개비만 피우는 비교적 적게 피우는 사람들조차도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심장마비로 사망할 위험이 3배가 높고요. 폐암으로 사망할 위험 역시 3배에서 5배까지 높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흡연량이라는 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연소된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 자체가 이미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인 거죠. 단순히 흡연량을 줄이는 전략이 효과가 좀 제한적인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많은 흡연자들이 담배 개수를 줄이잖아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한 개비를 피울 때 더 깊이 빨아들이거나 더 자주 빨아들이는 경향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몸이 원하는 니코틴 양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하는 일종의 보상적 흡연 행동인데요. 이렇게 되면 담배 개수는 줄었을지 몰라도 실제 몸에 들어오는 유해 물질의 총량은 크게 줄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건강 위험을 실질적으로 그리고 의미 있게 줄이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연소라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중단하고 가능하다면 니코틴 의존에서도 벗어나는 겁니다. 만약 니코틴 의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면 최소한 연소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니코틴 제품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일반 담배, 시가, 파이프 담배처럼 담뱃잎의 연소를 통해서 니코틴을 섭취하는 모든 제품은요, 현재 존재하는 다른 어떤 니코틴 제품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가장 위험합니다. 건강에 미치는 해악의 측면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위험 계층의 최정점에 있고요. 우리 건강을 생각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가장 먼저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자담배라고 하면 담뱃잎 대신에 니코틴이 들어있는 액상을 가열해서요, 거기서 나오는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이죠. 형태도 보면 작은 팟 시스템 같은 것도 있고 사용자가 직접 출력 같은 걸 조절하는 기기도 있고 꽤 다양한데요. 그럼 전자담배는 위험성이 아예 없는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전자담배의 위험은 이 증기, 정확히 말하면 아주 작은 액체 방울들, 즉 에어로졸 속에 포함된 성분들에서 오는 건데요. 이게 그냥 순수한 수증기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일반 담배 연기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그 증기 속에 들어있는 유해물질 종류나 양이 훨씬 적고 독성도 더 낮다는 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럼 그 증기 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을까요? 액상을 가열하면서 새로운 물질이 생겨날 수도 있는데요. 액상의 주성분인 프로필렌 글리콜이나 식물성 글리세린 같은 것들이 뜨겁게 가열되면서 분해가 되면 포름알데히드나 아세트알데히드 같은 물질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런 물질들은 담배 연기에도 들어있는 해로운 것들인데요. 전자담배에서는 훨씬 낮게 측정됩니다. 연구에 따라서는 적게는 9배, 많게는 450배까지 낮게 나온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끔 액상이 부족할 때 이 탄맛이 느껴지는 드라이 퍼프라는 현상이 있는데요. 코일이 너무 과열돼서 액상 없이 거의 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때는 방금 말씀드린 유해 물질들이 일시적으로 확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는요. 하지만 대부분 사용자들이 그 맛이 너무 역하고 불쾌해서 바로 흡입을 멈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런 상태로 계속 사용하기는 좀 어렵죠. 그 외에도 기기 자체에서 나오는 물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열 코일이나 다른 부품들이 금속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니켈, 납, 크롬 이런 중금속들이 아주 미량으로 증기에 섞여 나올 수 있어요. 이 양은 기계 종류나 얼마나 오래 사용했는지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게 장기적으로 몸에 쌓였을 때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향료인데요. 수천 가지 향료가 사용되는데 대부분은 식품에 첨가할 때는 안전하다고 확인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어서 안전한 거랑
코로 흡입했을 때 안전한 거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일부 향료는 흡입했을 때 폐에 자극을 주거나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팝콘 공장 노동자들에게서 심각한 폐질환이 발견됐었는데, 그때 원인으로 지목된 게 버터 향을 내는 디아세틸이라는 성분이었고요. 또 계피 향을 내는 신나말데하이드 같은 경우에는 세포 실험에서 독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어떤 향료가 장기간 흡입했을 때 정말 안전한지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전자담배도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데, 왜 많은 보험기관들은 일반 담배보다 훨씬 낫다고 평가하는 걸까요? 그게 바로 상대적인 위험이라는 관점 때문입니다.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가장 위험한 제품, 즉 일반 담배와 비교해서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영국의 공중보건국이나 왕립의사협회 같은 굉장히 권위 있는 기관들이 수많은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약 95%덜 해롭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유해물질의 종류나 양에서 정말 압도적인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전자담배로 바꾼 사람들 몸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이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연구들이 많은데요. 흡연자가 일반 담배를 완전히 끊고 그 전자담배로 전환했을 때 몸의 변화를 추적한 연구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소변 검사를 해보면 폐암 발생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발암물질 지표가 비흡연자 수준까지 아주 극적으로 떨어지는 게 확인됩니다. 그리고 담배 연기의 대표적인 독성 물질인 일산화탄소 수치도 거의 제로에 가깝게 사라지고요. 이런 몸속 지표들의 변화는 전자담배로 완전히 전환하는 게 건강 위험을 정말 크게 줄일 수 있다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한계점 중 하나인데요. 바로 장기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담배 때문에 생기는 병들, 특히 암이나 COPD 같은 것들은 수십 년에 걸쳐서 서서히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전자담배는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다 보니까 아직 그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특히 청소년 사용자를 중심으로 기침이나 이 쌕쌕거림이 늘거나 천식이 악화된다, 이런 보고들이 있고요. 실험실 연구나 동물 연구에서는 폐 염증을 일으키거나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폐뿐만 아니라 심장이나 혈관 쪽 영향은 어떨까요? 니코틴은 그 자체로 일시적으로 심박수나 혈압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전자담배 사용자에게서도 이런 단기적인 변화는 관찰되고요. 다만 이런 변화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심각한 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얼마나 높이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진 않았습니다. 일반 담배 흡연에 비해서는 당연히 훨씬 위험이 낮을 것으로 추정을 하긴 하는데, 니코틴 자체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점이 있는데요. 바로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를 함께 쓰는 이중 사용 문제입니다. 이중 사용은 사실 피해 감소 효과를 제대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연구들을 보면 이중 사용자의 몸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수치는 하루에 피우는 일반 담배 개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향이 커요. 즉 일반 담배를 몇 갭이라도 계속 피우고 있다면 전자담배를 같이 쓴다고 해서 유해물질 노출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진 않는다는 거죠. 전자담배를 통한 피해 감소 효과는 일반 담배를 완전히 끊고 전자담배로 전환했을 때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이 완전한 전환이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자담배는 위험 계층에서 보면 명확하게 중간 지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니코틴 사용을 중단하기 어려운 성인 흡연자가 일반 담배에서 전자담배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볼 때 충분히 타당한 피해 감소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무해하지 않기 때문에 비흡연자나 특히 청소년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위험 계층의 가장 아래 단계, 즉 연소나 증기화 과정 없이 니코틴을 섭취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니코틴 대체요법, NRT라고 부르는 제품들입니다. 약국 같은 데서 금연 보조용으로 살 수 있는 껌, 사탕, 아니면 피부에 붙이는 패치 같은 게 대표적이죠. 두 번째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경구 니코틴 파우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담뱃잎 없이 정제된 순수 니코틴, 그리고 식물성 섬유 같은 걸 작은 주머니에 넣은 건데요.
이걸 잇몸이랑 입술 사이에 끼워서 사용하면 입안 점막을 통해서 니코틴이 흡수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핵심은 바로 연기나 증기를 흡입하는 과정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담배에 타르나 일산화탄소는 당연히 없고요. 앞서 전자담배에서 이야기했던 이 가열 과정에서 생기는 유해물질, 중금속 문제, 또 향료를 흡입하는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이 제품군의 위험은 연소나 증기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이 아니라 오직 니코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양리적인 효과, 즉 심혈관계 부담과 의존성으로 한정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위험마저도 일반 담배를 피우는 것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NRT 제품에 대해서는 정말 장기간에 걸쳐서 대규모 연구 결과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요. 이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NRT 사용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주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증가시키지 않는다. 이런 아주 일관된 결론이 나옵니다. 심지어 기존에 심장질환이 있던 사람들에게 사용했을 때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럼 중독성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니코틴 자체가 워낙 중독성이 강한데요. 이 제품들도 중독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일반 담배보다는 훨씬 약합니다. 그 이유는 니코틴이 우리 뇌에 전달되는 속도 그리고 방식의 차이 때문인데요. 일반 담배는 연기를 폐로 깊숙하게 빨아들이면 니코틴이 불과 7초에서 20초 만에 뇌에 확 도달해서 혈중 농도를 폭발적으로 높입니다. 이 빠르고 강렬한 느낌, 이걸 러쉬라고 하는데 이게 아주 강한 쾌감을 주고 중독을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죠. 그런데 NRT나 니코틴 파우치는 피부나 입안 점막을 통해서 니코틴이 천천히 흡수되거든요. 혈중 농도가 완만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담배를 피울 때 같은 그런 급격한 러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단 증상을 완화하는 데는 충분하지만 중독성 자체는 훨씬 약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니코틴 파우치나 껌, 로렌지 같이 입으로 사용하는 제품들은 사용하는 부위에 이제 일시적으로 약간 자극감이나 불편함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전통적인 씹는 담배에 비하면 그 정도가 훨씬 덜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NRT와 니코틴 파우치는 니코틴 사용을 정말 중단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현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서 가장 위험도가 낮은 최선의 선택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장 낮은 위험 계층의 제품을 사용하면서도 남아있는 니코틴 자체의 위험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는 현명한 사용법이 있을까요? 개인 차원에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소 유효 용량을 사용하는 겁니다. 금단 증상을 관리할 수 있으면서도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니코틴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신에게 맞는 가장 낮은 용량과 사용 빈도를 의식적으로 찾고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내성 관리랑 이 휴지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니코틴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우리 몸의 신경계가 니코틴에 점점 적응하면서 내성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주기적으로 사용을 잠시 중단하는 휴지기를 갖는 겁니다. 그러면 신경계의 민감도가 다시 좀 높아져서 더 적은 용량으로도 금단 증상 완화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몸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면서 니코틴 의존도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니코틴 제품을 사용하던 간에 그 위험을 완전히 없애는 가장 확실하고 궁극적인 방법은 모든 니코틴 제품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는 겁니다. 금연의 건강상 이점은 마지막 니코틴 제품을 사용한 그 직후부터 바로 시작됩니다. 심장질환, 뇌졸중, 그리고 각종 암의 위험은 금연 후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히 감소하거든요. 심장마비 위험은 금연하고 한 1년에서 2년만 지나도 크게 줄어들고요. 뇌졸중이나 여러 종류의 암 위험은 5년에서 15년에 걸쳐서 비흡연자 수준으로 계속 낮아집니다. 이 위험 제로 상태,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험이 낮은 제품으로 전환하는 게 특정 상황에서는 분명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니코틴이라는 물질 자체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지, 그리고 단순히 덜 해로운 것에 만족하는 대신 위험 제로를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이 우리 삶에 어떤 더 큰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운동하며 똑똑해지는 경험. 구독은 그 즐거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애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였습니다.